트럼프가 오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아껴야 한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을 버리고 도망친 미국, 수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거죠. 무책임한 미국의 태도에 중동 전체가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3일 내로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국 물량까지 내어준 한국의 천궁2가 도착했고 아무런 피해 없이 이란의 미사일 폭격을 막아낸 겁니다. 이에 감동한 중동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백지수표를 내밀었고 미국은 한국의 시장을 빼앗기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K방산이 중동을 장악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의 모든 방패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란이 정유시설만 노린 게 아니었거든요. 수천만 명이 마시는 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겨냥한 겁니다. 기름이 끊기면 돈을 잃지만 물이 끊기면 나라가 증발합니다. 3월 초 첫 번째 폭격이 터졌을 때 제 통제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진동이 채 멈추기도 전에 레이더 화면에 새까만 점 수백 개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이란의 두 번째 공격이 이미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방공작전 통제소장입니다. 이 사막에서 25년을 복무하며 단 한 번도 실전 공습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훈련은 수백 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늘 이겼죠. 하지만 진짜 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 손이 이렇게 떨리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등 뒤를 지켜주기로 맹세한 미군의 통신이 일방적으로 끊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패트리어트 기지 쪽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돌아온 건 잡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먼저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순간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6년 3월 초,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치솟았어요. 에어컨 3대를 풀가동해도 통제실 안은 찜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레이더 스크린을 감시하고 있었고 저는 1시간 전에 전달받은 정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죠. 이란 강경파 최고 지도자가 교체된 이후 온갖 위협이 쏟아졌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로 흘렸습니다. 미국이 있으니까요. 패트리어트 포대가 기지 서쪽 7km 지점에 떡하니 박혀 있으니까요. 그게 뚫릴 리가 없다고 25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박살나는데 3초면 충분했어요. 저녁 9시 42분, 기지 남쪽 정유시설 방향에서 하늘이 터졌습니다. 폭음이라기보다 대지 자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통제실 바닥이 배 위에 선 것처럼 출렁거렸고 천장 형광등이 폭죽처럼 터지며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콘솔 아래로 몸을 던졌죠. 귀가 먹먹해져서 제 옆에서 소리 지르는 부관의 입만 뻥긋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귀가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들린 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공습경보 사이렌이었어요. 벌떡 일어나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뒤섞여 기지 상공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듯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25년이 만들어낸 근육 기억이었습니다. 천궁 발사 시퀀스를 기동시키고 교전 허가를 내렸어요. 천궁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천궁의 요격탄이 적 미사일과 충돌할 때마다 작은 십자 표시가 깜빡거렸어요. 하나, 둘, 셋. 연속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부관이 명중률을 복창할 때마다 통제실 안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죠. 90%를 넘겼습니다. 92, 94. 마지막 요격탄이 적 드론의 꼬리를 물고 하늘에서 함께 터졌을 때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96%. 전설적인 숫자였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누군가 알라를 부르짖었고 젊은 병사 하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콘솔을 짚은 손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숨 한 번 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관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관의 손가락이 가리킨 모니터 한쪽에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요격탄 잔여량 0%. 그 숫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렸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의 승리가 한순간에 제로 변해버렸죠. 총알 없는 총.
방패는 서 있는데 방패를 든 팔이 잘려나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통제실 밖에서 묘한 냄새가 밀려들었어요. 매캐한 기름 냄새에 뭔가 톡 쏘는 화학 약품 냄새가 섞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악취였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그 냄새에 병사 2명이 동시에 기침을 쏟아냈죠. 밖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입구 방폭문을 연 병사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늘에서 새까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유시설이 불타면서 기름과 유독가스가 뒤섞인 검은 빗줄기가 사막 위를 적시고 있었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 폐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 병사가 문을 닫으며 헐떡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전기가 터졌어요. 소장님, 타리크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타리크, 제 형의 막내 아들. 올해 겨우 8살인 그 녀석이에요. 지난주에 기지 앞에서 축구공을 차다가 제 정강이를 걷어차고는 까르르 웃던 그 아이가 무전 너머의 목소리가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검은 비를 맞았다고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달려가야 했습니다. 당장 지프를 몰고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요격탄 잔여량 0%가 찍힌 모니터가 있었고 등 뒤에는 50명의 부하들이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콘솔 위에 내리쳤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연속으로 쳤습니다. 손등 가죽이 찢어지며 피가 배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타리크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부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내려다봤을 때 등줄기를 타고 찬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 북쪽에서 검은 점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수백 개가 구름처럼 뭉쳐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2번째 공격이었어요.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뒤섞인 첫 번째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물량이었습니다. 부관에게 궤적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부관이 데이터를 돌리는 동안 통제실 안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30초쯤 지났을까요? 부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사색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관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져서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침을 삼킨 뒤에야 겨우 내뱉었습니다. 타깃이 기지가 아닙니다.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통제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의자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제 귓속에서 심장 박동이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담수화 플랜트. 수천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이 나라의 심장이었어요. 그게 부서지면 사흘 안에 병원부터 멈춥니다. 타리크가 누워있는 그 병원이 수액 한 방울 넣지 못하고 마비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도시가 죽어요. 한 달이면 나라가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요격 시스템 가동하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사격 통제관이 고개를 떨구며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잔여탄 없음. 붉은 경고등이 벽에 반사되어 통제실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쏘고 싶어도 쏠 게 없었어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맨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줄을 잡는 심정으로 미군 합동 통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고 호출 보호를 외쳤어요. 1번, 2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 4번. 잡음만 돌아왔어요. 통신병에게 장비 이상 여부를 확인시켰습니다. 장비는 멀쩡했어요. 주파수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겁니다.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놓은 거였어요. 25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미군 한라인이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이 순간에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통제실 안에 50명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뭘 할지, 뭘 하라고 명령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 줄 답이 없었습니다. 총알도 없고 동맹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부관이 다시 복창했습니다. 적편대 도달 예상 시간과 타깃을 통제실 전원에게 알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그 말이 끝나자 어딘가에서 병사 하나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도 채 안 된 그 병사가 가족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도 떠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8살짜리 조카의 얼굴을. 당장 깨끗한 물이 끊기면 타리크는 죽습니다. 타리크뿐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수천만 명이 며칠 안에 말라 죽는 겁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레이더 위의 검은 점들이 한 픽셀씩 남쪽으로 내려올 때마다 째깍째깍 제 관자놀이를 두들겼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이 유리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25년 전 이 군복을 처음 입던 날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두려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제 눈에 비친 건 조국의 심장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방패는 있는데 그 방패를 들어 올릴 팔이 없는 그런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군 통신이 끊어졌다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패트리어트 기지까지 서쪽으로 7km, 지프를 몰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저는 부관에게 통제실 지휘를 넘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섭씨 50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뜨거운 솜을 억지로 삼키는 느낌이었죠. 거기에 기름 타는 냄새까지 섞여서 두어 발짝 만에 속이 뒤집혔어요. 지프 시동을 걸고 모래 벌판을 내달렸습니다. 남쪽 정유시설 방향의 하늘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사막 위를 나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땀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손바닥 전체를 적시고 있었거든요. 아까 콘솔을 내리쳐서 찢어진 손등에서 흐르는 피가 핸들 가죽에 스며들었습니다. 7분 만에 미군 기지 정문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초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했어요. 보초가 서 있고 바리케이드 앞에 장갑차 한 대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보초도 장갑차도 성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프에서 뛰어내려 정문으로 달려갔어요. 철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아니었어요. 안쪽에서 철근 바리케이드를 덧대 놓은 겁니다. 주먹으로 철문을 두들겼습니다. 살이 까지는 줄도 모르고 10번, 20번을 내리쳤어요. 돌아온 건 쇠가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끊기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제 호출을 그제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주파수를 연 거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평온한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판국에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소장, 식수시설 방어는 우리 전략 자산 보호보다 후순이다. 본국 결정이다. 우리는 빠진다. 후순위. 그 단어가 귓속에서 쇠모처럼 박혔습니다. 수천만 명의 식수가 후순이라니요. 제 조카가 피를 토하며 누워있는 병원의 수도꼭지가 후순이라니요. 뭐라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이미 잡음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할 말만 던지고 귀를 닫았어요. 25년간 합동훈련을 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그 동맹이 진짜 총알이 날아오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칼리드 소령한테서 무전이 왔어요. 정찰 드론을 띄웠다고, 화면을 확인하라고. 칼리드가 보내온 영상을 지프 태블릿으로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미군 수송 트럭 행렬이 찍혀 있었어요. 10대가 넘는 트럭이 기지 뒷길을 타고 사막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조등도 끄고 먼지도 최소화하려는 듯 저속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야반도주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이 순간에 등을 보이고 기어나가는 모습이 제 눈앞에 찍혀 있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박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멍함이었어요. 그런데 멍하니 앉아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기지 방향에서 고함이 들려왔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이 뒤엉켜 소리를 지르는 아수라장의 소음이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니 VIP 벙커 쪽에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유럽 군사고문단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파견 온 자칭 전문가들. 평소에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인권과 평화를 부르짖던 양반들이었죠. 그 양반들이 지금 권총을 빼들고 우리 경비병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뭘 요구하는 건지 처음에는 파악이 안 됐어요. 가까이 가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헬기였습니다. 부상자 후송용 헬기. 제 부하들이 전투 중 부상당한 동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 대기시켜 놓은 의무 헬기를 이 자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명품 가방 4-5개를 산처럼 쌓아놓고 그걸 먼저 실으라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장 한가운데서 가죽 가방을 실으려고 부상자 후송 헬기를 뺏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비병 하나가 소총을 들고 앞을 막아섰어요. 21살짜리 이등병이었습니다. 그 젊은 병사의 소총 앞에서 프랑스 고문관이라는 작자가 권총을 들이밀며 내뱉은 말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방패가 뚫렸는데 왜 여기서 죽어야 하나? 비켜. 방패가 뚫렸다고요. 그 방패를 팔아먹은 게 당신들이면서.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들을 막을 물리적 수단이 없었어요. 외교적 면책 특권이 붙은 자들이었고 저에게는 국제 문제를 일으킬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문단은 부상자 후송 헬기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떠올랐어요. 우리 부상병들을 사막에 버려둔 채로 제 경비병이 그 21살짜리 이등병이 하늘로 사라지는 헬기를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소총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그 뒷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 젊은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강대국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돈과 이권 앞에서는 동맹 따위 종이장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그 와중에 무전이 또 터졌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격의 파편이 외곽 저수조를 관통했다고, 수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타리크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땅에서는 물이 말라가고 믿었던 동맹은 가방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군이 빠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유럽 고문단이 헬기를 타고 도망쳤다는 사실까지 합쳐지니 기지 전체가 공포에 잠겼죠. 통로를 지나며 봤습니다. 참호 안에서 병사들이 소총을 모래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철컥, 철컥 소총이 모래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가장 믿었던 강대국들이 가장 먼저 등을 보이고 뛰었으니 우리가 버텨서 뭘 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있었으니까요. 진지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홀로였어요. 좌측을 봐도 빈 참호, 우측을 봐도 버려진 장비. 하늘에서는 적의 미사일이 다가오고 땅에서는 아군의 사기가 바닥을 뚫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정유시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기름 그을음이 실려와 제 군복에 달라붙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났습니다. 아까 미군 기지 철문을 두들기며 까진 주먹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총알도 없고 동맹도 없고 병사들의 눈에서 빛마저 사라졌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저까지 무너지면 끝이에요. 담수화 플랜트가 부서지고 타리크가 죽고 이 나라가 사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이 사막에서 25년을 버텼습니다. 미국이 세워준 방패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이 모래바람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견딘 25년이었어요. 방패가 사라졌으면 맨몸으로라도 서야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방법이 이 사막에서 10,000km 떨어진 동쪽 끝의 작은 나라에서 날아오리라는 걸.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과부하로 이미 2시간 전에 멈춰버렸고 벙커 안은 사우나가 따로 없었어요. 병사들의 군복이 땀으로 짓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위를 호소하지 않았어요. 더위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있었으니까요. 레이더 화면 위에서 한 픽셀씩 남아하는 검은 점들. 그게 도착하면 끝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가능한 모든 통신 채널을 열었어요. 미군은 이미 빠졌고 유럽은 도망쳤고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머릿속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격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보내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러시아는 이란 편이고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무기를 넘기느니 차라리 불구경을 택할 겁니다. 그때 알-라한 장군에게서 직통 회선이 걸려왔어요. 국방 수뇌부에서 열린 긴급회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이분은 40년을 군에 몸담은 노장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소리 톤 하나 변하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장군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말 사이사이에 침을 삼키는 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만수르, 한국에 전화했다. 한국, 그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발사대 쪽으로 돌렸습니다. 천궁, 대한민국이 만든 그 방공 시스템이 오늘 밤 96%라는 경이적인 숫자를 찍었죠. 무기는 증명됐습니다. 문제는 총알이었어요.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외교 관례를 전부 무시하고 한국 국방부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고. 금액은 말하지 마라. 조건도 붙이지 마라. 백지수표를 줄 테니 요격탄만 보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 단어를 쓰더군요. 간청. 알-라한 장군 같은 분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25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장군마저 이 정도로 절박하다면 우리의 상황이 정말 벼랑 끝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빠졌는데 10,000km 떨어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 전쟁터에 발을 들이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외교적 수사로 유감을 표하고 유엔에 성명서나 하나 내고 그걸로 끝이겠죠. 세상 어디에도 공짜 방패는 없다는 걸 오늘 밤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1시간이 1년처럼 흘렀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레이더 화면을 노려보는 것뿐이었어요. 적 편대는 여전히 남아 중이었고 우리 손에는 빈 발사대만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교대로 쓰러져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잠이라기보다 기절에 가까웠죠. 탈진한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꺼지는 겁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타리크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요격탄 잔여량 0%가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기지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국적불명의 대형 수송기가 기지 활주로에 접근 중이라고. 저는 처음에 미군이 두고 간 장비를 회수하러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또 어느 나라 고문단이 자국민 빼내러 온 건지. 통제실 밖으로 나갔어요. 활주로 방향 하늘에서 거대한 항공기의 윤곽이 어둠 속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C-17 전략 수송기였어요. 착륙등이 켜지며 활주로 위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송기가 내려앉으며 일으킨 모래바람이 가라앉자 미군 마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리 날개에 찍힌 건 태극 마크였어요. 대한민국 공군. 눈을 비벼봤습니다. 모래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지 확인하려고. 아니었어요. 선명한 태극 문양이 활주로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거대한 후방 화물문이 유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미사일 캐니스터였습니다. 천궁 이 요격탄. 한 발, 두 발이 아니었어요. 컨테이너 단위로 실려 있었습니다. 30발. 부관이 숫자를 세다가 목이 메어 더 세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텅 비었던 발사대에 채울 30발의 총알이 10,000km를 날아온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화물칸 안쪽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정장도 아니었고 방탄조끼도 아니었어요. 기름때가 시커멓게 밴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묵직한 공구함을 양손에 들고 활주로에 내려서자마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정유시설이 타며 벌겋게 물든 하늘을. 한 명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맨 앞에 선 사내가 눈에 박혔습니다. 반백의 머리카락, 거친 손, 작업복 가슴팍에 알아볼 수 없는 한국어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그 사내가 활주로 모래를 한 발로 찍어 밟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폭격의 진동이 아직 간헐적으로 발밑을 흔들고 있었고 공기엔 유독가스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수송기 엔진이 꺼지자 새벽 사막의 적막 속에서 멀리 불타는 정유시설의 우문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화물만 올 줄 알았습니다. 요격탄만 덜렁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기만 와도 기적인데 사람까지 왔다는 걸 머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전략 자산이 위험하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럽은 가방을 챙겨 헬기를 뺏어 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한국은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낸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로 민간인 기술자 6명을 실어보낸 겁니다. 활주로 한쪽에서 짐을 챙기던 서방 기술자 한 명이 그 광경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프랑스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 자가 동료를 쿡쿡 찌르며 한국팀을 가리켰어요. 피식 웃더군요. 동양인 6이 공구함 들고 뭘 하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갈 비행기를 찾아야 할 텐데 저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같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고작 6명이 이 지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반백머리 사내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거기에 사람이 서 있는 줄도 모른다는 듯 입에 들어간 모래를 뱉어내고 공구함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은 채 활주로에서 가장 뜨거운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 쪽이었어요. 섭씨 50도의 열기와 기름 연기가 엉겨붙는 그쪽으로 거침없이 직진한 겁니다. 나머지 5명이 한마디 말도 없이 뒤를 따랐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줄줄이 도망친 이 사막에 10,000km를 날아와 제 통제실도 거치지 않고 발사대로 직진하는 6명의 등판. 그 등판에서 느껴지는 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의무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네 기계를 자기네가 고치러 온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부관이 제 팔꿈치를 잡았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소속도 몰랐습니다. 아는 거라곤 하나뿐이었어요. 이 새벽에 저 사막 위를 걸어가는 6명의 사내들이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 총알 30발과 함께 날아온 6명의 손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지켜주지 않은 이 하늘을 어쩌면 지켜낼 수도 있다는 것. 새벽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정유시설 화재에서 불어오던 검은 연기 사이로 활주로의 태극 마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지만 기온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사막의 아침은 원래 잠깐이나마 선선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정유시설 화재가 대기를 달궈 놓은 탓에 해가 뜨기도 전에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통제실 에어컨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고 병사들은 군복 상의를 벗어던진 채 벽에 기대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팀 리더를 통제실로 안내하려 했어요. VIP 통제실 지하에 있어서 그나마 온도가 낮았거든요. 독립된 발전기에 연결된 에어컨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우였죠. 10,000km를 날아온 손님들에게 시원한 공간을 내주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백머리 사내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통역을 맡은 한국인 한 명이 제 제안을 전달하자 리더가 고개를 저으며 짤막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통역이 옮긴 말은 이랬어요. 기계가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통제실 입구를 지나쳐 발사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가 뒤따라가며 밖은 위험하다고, 섭씨 50도가 넘는다고, 최소한 방열복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말했어요. 리더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통역은 필요 없었어요. 그 눈빛이 전부 말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으니 비켜달라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하자 리더가 상의를 벗어 던졌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윗도리를 아무렇게나 모래 위에 내팽개치고 러닝 셔츠 차림으로 캐니스터에 달라붙었습니다. 미사일 캐니스터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막 직사광선을 받은 금속이에요. 맨손을 갖다 대면 살이 달라붙습니다. 리더가 캐니스터 볼트에 렌치를 물리는 순간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 가죽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렌치를 돌렸습니다. 나머지 5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방 기술자들이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원격으로 작업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찢어진 작업복 자락을 손에 감고 맨살이 쇠에 닿지 않도록 천 조각을 대면서 볼트를 조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알고 그냥 하는 겁니다. 체격이 좋은 한국인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레이더 장비 쪽에 달라붙어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쇳덩이를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덩치에 사람 좋게 생긴 인상이었지만 장비 앞에 서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랑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날렵한 최고의 한국인이 한 가지 기막힌 짓을 했어요. 생수병을 칼로 반을 잘라 컵을 만들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얼음 조각을 띄우고 갈색 가루를 풀어 넣었습니다. 커피였어요.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 달짝지근한 냄새가 사막 열기 속에서 묘하게 퍼졌죠. 그걸 들고 발사대 주변에서 탈진해 있던 제 병사들한테 하나씩 건넨 겁니다. 제 병사 하나가 그 생수병 컵을 받아 들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적국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동양인이 건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 병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가가 풀어지면서 뭐라고 아랍어로 중얼거렸어요. 고맙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계만 고치러 온 게 아니구나. 이 사막에 뭔가 다른 걸 들고 온 거구나.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칼리드 소령이었습니다. 칼리드는 처음부터 한국팀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영국 샌더스트에서 유학한 엘리트였고 미군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항상 미군이 준 영문 매뉴얼 태블릿을 끼고 살았죠. 한국팀이 발사대에 달라붙어 작업하는 걸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저한테 와서 대놓고 말했어요. 소장님, 미국 데이터링크 없이는 이 시스템 반쪽짜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볼트를 아무리 조여봤자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서 데이터링크가 끊겼고 천국 레이더는 독자 운용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칼리드의 말투에는 기술적 우려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될 리가 없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자의 냉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팀 리더가 테스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캐니스터 장착을 마치고 레이더 시스템 전체를 돌려본 거예요. 화면에 주변 공역 탐색 결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막이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바람이 바뀌었어요. 북서쪽에서 폭풍 같은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샤말. 이 사막의 악마 같은 모래바람이에요. 모래 입자가 총알처럼 살을 때리고 시야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레이더 전파까지 교란시킵니다. 순식간에 천국 레이더 화면이 붉은색 노이즈로 가득 찼어요. 마치 텔레비전 지직거리는 것처럼 모든 신호가 묻혀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그걸 보더니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에서 장님이에요. 미군 위성 보정 없이는 모래 클러터를 못 걸러냅니다. 작전 포기해야 합니다. 통제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저와 칼리드 사이를 오갔어요. 칼리드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미군의 위성 데이터 보정 없이 모래 폭풍 속에서 레이더를 운용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매뉴얼에 없으면 칼리드는 불가능으로 분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제실 구석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하산 하사였습니다. 60이 넘은 늙은 베두인 하사관. 얼굴에 주름이 사막 모래 언덕처럼 깊이 패인 노인이었어요.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자 장비 하나 다룰 줄 모르고 보고서도 제대로 쓸 줄 몰라요. 하지만 30년을 이 사막에서 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산이 너덜너덜한 가죽 장부를 하나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반쯤 떨어져 나가고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진 낡은 장부였습니다. 하산이 그걸 한국팀 리더 앞에 내밀었어요. 아랍어로 뭐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통역이 얼른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산의 장부를 넘겨봤습니다. 삐뚤빼뚤한 아랍어 손글씨와 함께 화살표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바람의 방향, 색이, 모래의 밀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치. 매일매일 이 늙은 병사가 손으로 기록한 사막 바람의 일기장이었어요. 미군의 수십억 달러짜리 위성 데이터링크가 처리하지 못한 모래 변수를 이 노인이 연필 한 자루와 감각으로 30년간 기록해온 겁니다. 통역을 맡은 한국인이 장부를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리더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랍어에는 바람을 표현하는 미묘한 단어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같은 북서풍이라도 습기를 머금은 바람과 건조한 바람의 이름이 다르고 모래를 끌고 오는 바람과 모래를 밀어내는 바람의 이름이 달라요.
한국인 통역이 그 미묘한 뉘앙스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술 언어로 변환해서 리더에게 전달했습니다. 리더의 눈이 바뀌었어요. 장부를 한 장 넘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뭔가를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리더가 통역에게 뭔가를 빠르게 지시하더니 공구함에서 노트북을 꺼내 발사대 옆 모래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시작됐어요. 리더가 하산의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하산이 옆에 앉아 장부를 넘겨주고 통역이 읽어주고 리더가 코드를 짰어요. 모래바닥 위에 노트북을 놓고 쪼그려 앉아서 섭씨 40도가 넘는 밤 공기 속에서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땀이 뚝뚝 떨어져 키보드 위에 자국을 남겼어요. 칼리드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칼리드의 자세가 조금씩 바뀌는 게 보였어요. 팔짱이 풀렸고 벽에서 등이 떨어졌고 어느 순간 태블릿을 주머니에 넣고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리더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천궁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밀어 넣었습니다. 레이더가 재가동됐어요. 통제실 전원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붉은 노이즈가 거치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 사이로 마치 안개가 거치듯 화면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 하나가 찍혔어요. 원래는 모래 신호에 파묻혀 절대 보이지 않을 작은 물체가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부관이 숨을 헐떡이며 탐지 결과를 읽었어요.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초소형 드론까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미군 위성이 포기한 것을 30년 된 손글씨 장부와 한국 엔지니어의 밤샘이 해낸 겁니다. 하산이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기록이 드디어 쓸모를 찾은 겁니다. 레이더가 살아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맑아진 화면 위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검은 점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이번에는 어젯밤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화면 상단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뒤엉킨 거대한 군집이 일제히 남하하고 있었어요. 부관이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세는 게 무의미했거든요. 300이 넘었습니다. 사격 통제관이 궤적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타깃은 어젯밤 분석과 동일했습니다. 담수와 플랜트. 이란은 처음부터 한 곳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유시설 폭격은 눈속임이었어요. 진짜 칼끝은 처음부터 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달 시간 20분. 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귀를 뚫는 금속성 비명이 벙커와 참호를 관통하며 퍼져나갔어요. 발사대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더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리더가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캐니스터 볼트 위로 몸을 숙였어요. 30발 중 아직 장전이 끝나지 않은 캐니스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장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30발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 장비가 걸려왔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정 국장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발사대까지 울렸습니다. 통역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민간인이 왜 교전 지역에 있는 거냐? 당장 빠져나와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없다. 즉각 철수하라. 리더가 통역의 말을 듣고도 고개 하나 돌리지 않았어요. 렌치를 돌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통역의 얼굴이 곤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판 위에 긴장이 한 겹 더 쌓였죠. 그리고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달았어요. 모래바람 사이로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발사대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빈터에 노터 바람이 모래를 사방으로 날리며 내려앉았어요. 대사관 로고가 찍힌 민간 헬기였습니다. 무전으로만 소리치던 대사관이 아예 사람을 보낸 겁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무장한 경호원 4명이 뛰어내렸어요. 방탄조끼에 권총을 찬 채 곧장 발사대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한국팀을 에워쌌어요.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리더의 어깨를 움켜쥔 경호원 하나가 한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장 타라는 거였죠. 살고 싶으면 지금 이 헬기에 오르라는 거였어요. 저는 발사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입할 수 없었어요.
저 사람들의 나라에서 저 사람들을 데려가겠다는데 제가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활주로에서 느꼈던 희망이 이 모래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칼리드가 한국팀 리더 앞으로 다가갔어요. 칼리드는 영어를 완벽하게 했고 한국팀 리더도 기본적인 영어가 됐습니다. 칼리드가 리더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였습니다. 팀장, 제발 가십시오. 당신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이건 당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냉소주의자, 한국 장비를 깡통이라 부르던 그 엘리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매뉴얼을 맹신하는 자존심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칼리드가 리더의 등을 밀었습니다. 헬기 쪽으로요. 가라고. 살라고. 리더가 멈췄어요. 처음으로 손에서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두 곳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직 장전이 끝나지 않은 발사대.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사막의 열기 사이로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부탁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10,000km를 날아와 제 나라의 하늘을 지키려고 화상을 입어가며 볼트를 조이고 있는 민간인이었어요. 남아달라고 말하는 건 죽어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제 눈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어요. 타리크가 누워있는 병원, 수압이 떨어지고 있는 수도꼭지, 레이더 위에서 남아하는 300개의 검은 점. 제 눈에 담긴 그 모든 절박함을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고개를 돌려 통신 장비를 봤어요. 정 국장의 고함이 아직도 스피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성큼성큼 통신 장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붙으며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리더가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통신기 본체 뒤쪽을 한 손으로 더듬더니 메인 전원 케이블을 찾았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어요. 뚝! 케이블이 단자에서 빠지며 스피커가 죽었습니다. 정 국장의 고함이 공기 중에서 증발했어요. 순간적으로 사막의 정막이 발사대를 감쌌습니다.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타는 정유시설의 우문거림만 남았죠. 경호원들이 얼어붙었어요. 리더가 돌아서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피 명령서였어요. 대사관에서 발행한 공식 철수 지시서. 리더가 그 종이를 양손으로 잡더니 가운데를 찢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찢고 또 찢고 4번을 찢어 손바닥 크기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집어 들더니 미사일 캐니스터 쪽으로 걸어가서 커넥터 단자에 묻은 기름때를 닦았어요. 대피 명령서로 자기 목숨을 구해줄 마지막 종이장으로 미사일 기름때를 닦아낸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 사막에서 자기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찢어서 기름걸레로 쓰다니요. 리더가 경호원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통역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통역이 제게 고개를 돌려 떨리는 목소리로 옮겨줬어요. 총알 다 쏠 때까지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안 뺀다. 경호원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 눈빛 앞에서, 저 목소리 앞에서 팔을 잡아끌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호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결국 헬기 쪽으로 돌아갔어요. 빈 헬기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떠올랐습니다. 리더가 헬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다시 캐니스터 앞에 쪼그려 앉아 렌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5명의 한국인이 움직였어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의논도, 눈빛 교환도 없었어요. 각자 공구를 챙겨 들고 통제실 방폭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체격 좋은 한국인이 안쪽에서 방폭문 잠금 레버를 내렸어요. 철컥,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사막의 열기 속에 울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었어요. 6명이 스스로 안에 가둔 겁니다. 도망칠 문을 자기 손으로 잠가버린 겁니다. 칼리드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군의 시스템을 신봉하고 서방의 매뉴얼을 성경처럼 떠받들던 엘리트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등판 6개를 바라보며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칼리드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져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사이렌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20분. 아니, 벌써 몇 분이 지났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적기 도달까지 10분. 통제실 모니터 위에 카운트다운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사대에서는 한국팀이 마지막 캐니스터 장전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30발 중 24발까지는 완료됐지만 6발이 아직 레일 위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발. 그게 300개의 적 발사체 앞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발사대를 세우는 메인 유압 크레인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끼익. 금속이 금속을 갈아대는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렸어요. 크레인 기어에 모래가 끼어버린 겁니다. 유압 라인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크레인 팔이 캐니스터를 들어 올리다 말고 공중에서 멈춰버렸어요. 수톤짜리 미사일이 허공에 매달린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모터가 헛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통제실 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부관이 고개를 떨궜어요. 병사 하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거대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인가. 10,000km를 날아온 총알이 있어도 총에 장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때 설상가상으로 통제실 외곽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터졌어요. 레이더 냉각수 펌프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50도로 끓어오른 냉각수가 배관 틈새로 분출되며 뜨거운 증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배관 근처에 있던 병사 2명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레이더가 과열되면 방금 살려놓은 탐지 시스템이 또 죽어요. 크레인도 멈추고 냉각수도 터지고 하늘에서는 300발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체격 좋은 한국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방폭문 안에서 뛰쳐나오더니 터진 배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분출되는 바로 그 앞으로요. 방열복이 없었어요. 장갑도 없었습니다. 그 한국인이 맨몸으로 끓는 배관을 끌어안았어요. 쇳덩이에 살이 닿는 순간 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배관을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공구함에서 용접봉을 꺼내 물었어요. 배관을 한쪽 팔뚝으로 누르고 한쪽 손으로 용접기를 잡아 불꽃을 튀겼습니다. 팔 한쪽 살이 시뻘겋게 익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 채 용접 불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고통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3분이 걸렸습니다. 용접이 끝나자 증기가 멎었어요. 냉각수 유출이 막힌 겁니다. 그 한국인이 배관에서 몸을 떼자 팔뚝에 배관 무늬가 화상 자국으로 찍혀 있었어요.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생수를 팔뚝 위에 끼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구함을 집어들고 발사대 쪽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 사이 발사대에서는 리더가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멈춰 선 크레인을 노려보다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통역이 옮겨졌어요. 크레인 버려. 손으로 밀어. 손으로 밀어. 수톤짜리 미사일 캐니스터를 사람 힘으로 레일 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교범에도 어떤 시뮬레이션에도 없는 짓이었습니다. 미사일 캐니스터의 수동 장전. 기계가 하도록 설계된 일을 맨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인 6명이 캐니스터 레일에 달라붙었습니다. 어깨와 등을 쇠에 밀착시키고 발로 모래를 디뎠어요. 리더가 한국어로 구령을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6명이 동시에 밀었어요. 전투와 밑창이 모래에 미끄러졌습니다. 캐니스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또 미끄러졌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파도처럼 밀려나갔어요. 캐니스터는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허리를 숙인 채 헐떡거렸어요. 6명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도 몰랐어요. 인간의 근력으로 밀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쇠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봤습니다. 칼리드였습니다. 칼리드가 서 있었어요. 그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미군 매뉴얼 태블릿이 모래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그걸 내던진 거예요. 영국에서 배운 이론, 미국에서 받은 교범,
그 모든 체계와 원칙을 모래바닥에 패대기 친 거였습니다. 칼리드의 입에서 고함이 터졌어요. 알라우 아크바르, 밀어라. 칼리드가 캐니스터에 몸을 박았습니다. 가장 먼저요. 깨끗한 군복에 흙 묻히기를 극도로 싫어하던 그 엘리트가 군복 가슴팍제로 쇠에 부딪혔어요. 그 고함이 발사대를 넘어 참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뛰어온 건 만수르, 접니다. 제가 캐니스터의 어깨를 박았어요. 소장이 뭘 하는 거냐고 부관이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병사들이었어요. 참호에서 소총을 내려놓았던 그 병사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50명 가까운 병사들이 캐니스터로 달려들었어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국어 구령과 아랍어 구령이 뒤섞였어요. 하나, 둘, 셋, 과 얄라. 동시에 터졌습니다. 산에 수십 명의 핏대가 솟구치고 전투화가 모래를 파고들고 어깨와 등이 쇠에 밀착되어 비명을 질렀어요. 캐니스터가 움직였습니다. 1cm, 5cm, 쇠가 레일 위를 긁는 소리가 사막에 울렸어요. 다시, 얄라, 하나 둘 셋, 30cm, 50cm, 칼리드의 군복 어깨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리더의 전투화 밑창이 뜯겨져 맨발이 모래에 닿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철컥, 캐니스터가 장전 레일 끝에 맞물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발 장전 완료.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바로 소리쳤어요. 다음, 나머지 5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7분이었을 수도 있고 8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5번째 캐니스터가 레일에 맞물렸을 때 부관이 통제실에서 뛰어나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육안으로 보였어요. 북쪽 수평선 위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 드론 편대의 선두가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한 발이 남았어요. 30번째 캐니스터. 리더가 이미 레일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칼리드가 옆에 붙었고 제가 그 옆에 섰어요. 병사들이 빈틈없이 달라붙었습니다. 리더가 마지막 구령을 외쳤어요. 목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었어요. 등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팔이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그래도 밀었어요. 모래 위에 맨발이 땅을 파고 찢어진 어깨에서 피가 쇠를 적셨습니다. 철컥, 기계음이 사막을 울렸어요. 30번째 요격탄 장전 완료. 쓰러지듯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칼리드도 무릎을 꿇고 헐떡이고 있었어요. 리더가 모래바닥에 한 손을 짚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적편대가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30발, 300을 상대할 30발이 지금 이 순간 인간의 땀과 피와 뚝심으로 발사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모래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곧 2발로 섰습니다. 통제실로 향하는 리더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일어났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지금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통제실 방폭문을 열고 들어서자 레이더 화면이 눈에 박혔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검은 점들이 화면 절반을 뒤덮고 있었어요. 하산의 장부 데이터를 먹인 천국 레이더가 모래폭풍 사이로 하나하나를 또렷이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뒤섞인 거대한 군집이 담수와 플랜트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어요. 리더가 사격 콘솔 앞에 섰습니다. 밤새 볼트를 조이고 캐니스터를 맨손으로 밀어 올린 그 손으로 발사 패널을 짚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 가죽이 벗겨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리더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한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쏘겠다는 눈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어요. 리더의 주먹이 발사 버튼 위로 올라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었어요. 통제실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버튼을 내리쳤어요. 부수듯이 온 체중을 실어서 통제실 바닥이 들썩였습니다. 발사대 방향에서 대지를 찢는 굉음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창문 틈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낮이었어요. 한밤중인데 대낮이 된 거예요. 천궁의 요격탄이 거대한 화염꼬리를 끌며 사막의 밤하늘을 수직으로 갈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쉴 틈 없이 연속으로 솟구쳤어요.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너무 밝아서 제 그림자가 통제실 뒷벽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하늘에서 첫 번째 충돌이 터졌어요. 섬광과 함께 적 미사일 하나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불꽃처럼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밤하늘이 불꽃 놀이장처럼 번쩍였어요. 레이더 화면 위에서 검은 점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부관이 요격 성공을 복창할 때마다 통제실 안에서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적의 미사일 하나가 기지 외곽에 떨어졌어요. 직격은 아니었지만 충격파가 끔찍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폭탄 안에 들어간 것처럼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고 콘솔 위의 모니터 2대가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나자빠졌어요.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더 화면이 꺼졌습니다. 모니터만 꺼진 게 아니었어요. 통제실 전체에 불이 나갔습니다. 비상등마저 깜빡이 죽었어요. 기지 메인 전력이 끊어진 겁니다. 충격파가 변전 시설을 날려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레이더가 죽으면 요격탄이 아무리 남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쏘겠습니까? 천궁은 눈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늘을 수놓던 요격의 불꽃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발사되지 않은 요격탄들이 발사대 위에서 무용지물로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보조 전력을 돌려라. 발전기를 가동하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보조 발전기도 충격파에 회로가 나갔다고. 복구에 최소 20분이 필요하다고. 20분. 적 편대가 담수화 플랜트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통제실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지프나 장갑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거친 디젤 트럭의 엔진이었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돌진하고 있었어요. 쾅!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통제실 외벽이 진동했습니다. 밖에서 뭔가 들이받은 거예요.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적의 공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날렵한 체구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정비 트럭을 몰고 온 거예요. 철조망을 들이받으며 통제실 외벽까지 돌진한 겁니다. 트럭 범퍼가 찌그러지고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 한국인은 이미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한 손에 점프 케이블 뭉치를 쥐고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 한국인이 트럭 보닛을 열어젖히고 배터리 단자를 찾았어요. 점프 케이블 한쪽을 트럭 배터리에 물리고 다른 한쪽 끝을 들고 레이더 외부 전력 단자를 향해 뛰었습니다. 트럭 배터리를 레이더에 직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교범에도 없고 설계 사양에도 없는 짓이었습니다. 전압이 안 맞으면 레이더 기판이 통째로 타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계산을 할 여유가 없었죠. 케이블이 레이더 단자에 물렸습니다. 스파크가 튀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란 불꽃이 섬광처럼 번쩍였습니다. 1초, 2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3초. 모니터 하나가 깜빡였어요. 4초. 레이더 화면이 살아났습니다. 희미하게, 불안정하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났어요. 화면 위로 적 편대의 위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졌어요. 리더가 즉각 사격 시퀀스를 재개했습니다. 천궁이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다시 낮이 됐습니다. 요격탄이 적 발사체를 하나씩 물고 늘어졌어요. 하산의 데이터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래 폭풍 사이로 숨어드는 적어도 자폭 드론까지 천궁의 레이더가 모조리 잡아냈어요.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오르는 드론들, 미군 패트리어트의 탐지 각도 밖으로 파고드는 궤적의 미사일들까지 천궁의 요격탄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늘에서 터뜨렸습니다. 부관이 요격 성공을 복창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7, 28, 29. 화면 위의 검은 점들이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30번의 폭발이 잔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적 미사일 하나가 담수화 플랜트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플랜트 상공 1000m, 800m. 통제실 전원이 숨을 멈췄어요.
리더의 손가락이 콘솔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500m. 화면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적 미사일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플랜트 상공 500m에서 먼지가 됐어요. 부관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38 발사, 38명중. 100%. 통제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병사들이 포효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병사가 있었고, 옆 사람을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는 병사가 있었어요. 저는 콘솔 위에 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손을 놓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전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도관이 살아났다고. 담수화 플랜트가 무사하니 정수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요동치던 파이프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타리크가, 제형의 8살짜리 막내가 간호사가 떠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눈을 떴다고. 저는 무전기를 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리더를 찾았어요. 통제실 구석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잠든 건지 탈진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니 눈을 떴어요. 충혈된 두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부어오르고 가죽이 벗겨진 화상 자국이 점점이 박힌 그 거친 손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 꼭대기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군사 특사단이었어요. 학살극을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100% 요격의 불꽃놀이를 목격하고는 망원경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본국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비명을 지르며 무전을 쳤다고. 저는 그 순간 산 꼭대기를 볼 여유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동이 텄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아침이었어요. 밤새 불타던 정유시설의 연기가 옅어지고 사막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하늘을 수놓았던 요격의 잔해가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쇠파편과 그 흐름 사이로 담수화 플랜트의 은빛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밤새 버텨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살았구나. 진짜로 살아남은 거구나. 기지 전체가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이 참호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발사대 주변에는 밤새 맨손으로 캐니스터를 밀어 올렸던 사내들이 모래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군복과 작업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UAE 병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찢어진 어깨, 부어오른 손, 피와 기름때가 뒤엉킨 팔뚝, 전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깨진 건 헬기 소리 때문이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쪽 수평선에서 점이 셋, 넷 나타나더니 굉음을 내며 기지로 접근했어요. VIP 수송 헬기였습니다. 동체에 사우디 왕실 문장이 찍힌 헬기가 먼저 내려앉았고 바로 뒤에 카타르 국방부 마크가 박힌 헬기가 뒤따랐습니다. 로터 바람이 모래를 사방으로 날렸어요.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행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맨 앞에 선 사우디 왕족의 구트라가 모래바람에 펄럭였어요. 밤새 산꼭대기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그 특사단의 상관들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적을 본국에 보고하자마자 새벽녘에 헬기를 띄운 거였죠. 사우디 왕족이 곧장 저를 찾았어요. 만수르 소장, 첨궁 담당 기술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눈이 번들거렸어요. 지갑이 아니라 가슴이 뛴다고 말하기엔 그 손에 들린 서류의 정체가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팀 리더 쪽을 가리키자 왕족이 수행원 3명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발사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리더는 아침 햇살 아래서 발사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전투를 치른 캐니스터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탈진했을 텐데 벌써 일어나 기계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사우디 왕족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통역이 옆에서 한국어로 옮겨줬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당장 자국 국경으로 와서 같은 시스템을 깔아달라고. 금액은 원하는 대로 적으라고. 그러면서 수행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백지 수표였습니다. 금액란이 비어 있었어요. 사우디 왕실 직인만 찍혀 있었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적으라는 거였죠. 리더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왕족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는 왕족 앞에서 리더가 입을 열었어요. 통역이 옮겨졌습니다. 한국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우리 UAE 형님들 물량부터 채워야 하니 뒤로 줄 서십시오. 왕족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수행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백지 수표를 들이밀었는데 줄을 서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산유국 왕족이 동양인 기술자에게 줄을 서라는 소리를 듣는 광경을 저는 난생 처음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표정에는 거만함이 없었어요. 오만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순서를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겁니다. 어젯밤 함께 피를 흘린 사람이 먼저예요. 백지 수표가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카타르 특사가 옆에서 끼어들려 했어요. 리더가 손을 들어 정중하게 제지하더니 고개를 돌려 통역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통역이 발사대 옆에 세워둔 장비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서 묵직한 바인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꺼웠어요. 300페이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표지에 한국어와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리더가 그 바인더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니까 리더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바인더를 제 두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묵직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밤새 이 안에 쏟아부은 무언가의 무게였습니다. 통역이 설명해 줬어요. 천궁, 이 사막 최적화 자립 운용 매뉴얼. 리더가 밤새 전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이걸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산의 30년치 기록을 바탕으로 모래 폭풍대 엔코드를 정리하고 현지 병사들이 스스로 레이더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를 문서화한 거예요. 통역을 맡은 한국인이 아랍어로 번역을 달았고 하산이 사막 관련 용어를 감수했다고 셋이 밤새 만든 겁니다. 요격탄이 하늘을 가르는 그 와중에 제 손이 떨렸어요. 바인더를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기를 판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기를 쓰는 법을 남기고 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는 강대국의 통신이 끊어질 때 무릎 꿇지 않아도 되도록. 리더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통역이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고철 팔고 도망치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소장님이 직접 지키십시오. 목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피맛이 났어요. 이틀 사이에 입술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흐르는 것은 피만이 아니었어요. 눈에서도 뭔가가 흘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칼리드였습니다. 그 뒤로 하산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어젯밤 캐니스터를 함께 밀었던 병사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칼리드의 군복 어깨가 아직 찢어진 채였습니다. 피가 마른 자국이 까맣게 남아 있었어요. 칼리드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턱을 당기고 등을 펴고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하산이 뒤따랐어요. 30년 된 낡은 군복의 소매가 들리며 주름진 손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뒤로 병사들이 하나씩 손을 올렸어요. 10명, 20명, 50명. 어젯밤 소총을 모래바닥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병사들이 한국인 6명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리드의 볼 위로 줄기가 흘렀고 하산의 사막 언덕 같은 주름 사이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리더가 경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깊이.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고개 숙임 하나에 담긴 것이 어떤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오후에 알 라하얀 장군이 국영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기지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병사들과 함께 봤어요. 장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을 때 40년. 군 복무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돈으로 산 무기는 떠나지만 피를 나눈 형제의 방패는 영원하다.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제1혈맹이다. 통제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끌어안았어요. 저는 바인더를 가슴에 안은 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 속 장군의 뒤로 사막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맑았습니다. 어젯밤 308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저녁 무렵 한국힘이 짐을 꾸렸습니다. 수송기가 다시 왔어요. 왔을 때와 같은 C-17이었습니다.
리더가 공구함을 들고 활주로를 걸어갔어요. 나머지 5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왔을 때처럼 말이 없었어요. 수송기 화물문 앞에서 리더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사대 쪽을요. 자기가 밤새 볼트를 조이고 맨손으로 밀어 올리고 땀과 피를 쏟아부은 그 발사대를 오래 보지는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굉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모래바람을 뚫고 상승하는 꼬리 날개에 태극마크가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끝에 서서 그 비행기가 점이 될 때까지 바라봤어요. 바인더가 제 왼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어요. 경례를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져가는 태극마크를 향해 터져나오는 것을 꾹 삼키며 오른손을 이마에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사막 위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이 늘 읽던 그 별들이었어요. 활주로에 혼자 남은 저는 별이 하나둘 켜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은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